네. 참, 아까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 면면을 보니까 화가 치밀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갑자기 누군지 좀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린 거고요. 좀 분석을 해서 분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뉴라이트대로, 또 판사는 판사대로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14명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14명 중에 한 사람도 반대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는 이들의 양심, 우리나라 법조인과 고시 출신 고위 관료들의 양심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도덕관념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준리권익위원회죠, 뭐.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판사 탄핵법 추진, 조중동이 분위기 띄웠다입니다. 자, 판사 탄핵법, 사실 우리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판사 탄핵, 아니 판검사 탄핵을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 판검사 탄핵 추진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법이 따로 좀 필요하다. 아니, 지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야, 고위공직자들도 아닌데 이 판검사 탄핵을 하는데 무슨 장관 탄핵이나 대통령 탄핵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보다 좀 완화된 수준의 이런 탄핵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사나 검사의 탄핵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탄핵보다는 아무래도 이 탄핵의 수준이나 또는 절차나 탄핵 사유나 좀 완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판사, 검사 탄핵 절차법 이런 게 따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안 될지는 좀 의문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조중동이 띄워주고 있어. 지들은 우리를 욕하려고 시작한 건데 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띄워주게 된 겁니다. 왜? 사실 판사 탄핵 요거 처음 시작한 게 박사모들이거든. 자, 그래서 결국 분위기가 지금 판사 탄핵법이 오히려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요, 의외로 판사, 검사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이요, 판사, 검사, 더 나아가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에 너무 쉽게 공감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나는 그거는 동의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중동이 민주당 욕하려고 이 판사 탄핵법 어쩌고 저쩌고 하던 것이 오히려 분위기를 띄워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게 민들레 기사인데요. 진술신빙성 판사 마음대로 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자, 엊그저께 이화영 부지사,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죠. 그 부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태나 유동규나 최성애나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을, 그러니까 검사들이 만들어낸 진술을 다른 증거, 물증도 없이 판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신뢰해버리더라. 다른 물증이 없이 그냥 진술만을 믿고 그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경심 교수도요, 그 표창장이라는 게, 표창장이 그 위조라고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최성애가 나는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표창장이 위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물고 물려서 다른 것까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돌이켜보면 최성애의 말 한마디가 이 난리를 가지고 온 거죠. 유동규야말로 얼마나 범죄자잖아요. 최성애 학력 위조범이잖아요. 유동규야말로 이 부패사범 아닙니까? 사실 대장동 그 부패, 대장동 그 일당들하고 붙어먹은 게 유동규잖아요. 지가 한 짓이지 않습니까? 지가 한 짓인데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최성애 지 고졸이잖아. 걔 나머지 다 학력 위조잖아. 그런 새끼가 총장이라네. 지가 그 총장 자리 잊어먹을까봐, 지 설립자 자리 잊어먹을까봐, 지 대학 날라갈까봐, 그래서 재물로 정경심 교수 받다 바친 거잖아요. 김성태, 지가 쌍방울 회사 돈 빼돌려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헤쳐먹다가 이번에 감옥 가게 됐으니까, 예. 이화영과 이재명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검찰, 그들을 이용해서 지들의 더러운 정권욕을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사들 그거를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같더라면 판사가 징계를 받거나 탄핵이 됐거나 심지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SNS에 글을 올려요. 이 두 가지를 누군가가 인용을 하면서 글을 하나 쓰죠. 그분이 누구다? 예, 이분이죠. 그러면서 심판도 선출을 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글도 씁니다. 저런 검사의 요런 판사라니 점점점. 역시 박찬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인데요. 자, 이거는 또 김승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자, 김승원 의원은 이렇게 글을 올려요.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의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되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회유, 협박, 술파티 등 증거 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었고 재판에 중요한 전제가 되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야 할 판사가 형사법 대원칙마저 외면하면서 가려던 길에 양심에 따른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사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의 진상은 물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김승원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이런 검사에 저런 판사라면 큰일 났다 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판사도 선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글을 보고 갑자기 국민일보가 법관 탄핵법 만들자라는 기사를 씁니다. 자, 앞서서 민들레 기사나 그 조호균 씨의 그 글이나 박찬대 의원의 글이나 김승원 의원의 글이나 그 어디에도 판사 탄핵이란 말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민일보 여기에서는 법관 탄핵법 만들자 라고 하면서 이화영 선고 판사 때리는 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말 쓴 적이 없는데? 뭔데 이거?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런 말 쓴 적이 없죠. 아까 분명히 보셨죠? 박찬대 의원도 김승원 의원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국민일보에서는 야당이 법관 탄핵법을 만들자면서 판사들 두들겨 패고 있어 라고 기사를 써요. 자, 그러면서 참 개딸들이 어쩌고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판사를 욕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쩐다 저 판사 탄핵법 만들제 쟤들 미쳤나봐 막 그런 기사를 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동아일보도 그러고요. 채널A,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YTN, 그러니까 조중동이 다 나서서 갑자기 민주당이 판사 탄핵법을 들고 나왔다. 개딸들이 판사 탄핵을 지금 떠들고 있다. 판사 탄핵하잔다. 판사 탄핵법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그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는데? 마음은 굴뚝이지만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지들이 먼저 왜 설치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요, 지들이 쫄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 탄핵법이라는 게 제가 여기저기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제가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물어보고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고 소위 말하는 극우의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이재명 때문에 판사 탄핵법 하는 건 싫은데 사실 판사 탄핵법 그 자체는 내 너무 좋다 라는 사람들이 딥다 많아. 그리고 보수 쪽 사람들도 사실 판사들 탄핵해야 돼. 우리랑 조금 시각이나 각도가 다르지만 판사 탄핵법 그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딥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사 탄핵법이라는 거를 낼 때 이 부분 적어도 중간층에서도 받아들일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지들도 아는 거야. 달리 말하자면 이번에 이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판사 탄핵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쫄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히고 있는 검사들이나 지금 신진우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찍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야, 신진우, 너 때문에 이런 법 생겼잖아?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신진우는 뭡니까? 판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걔는 앞으로 판사 생활 하기가 어렵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현재 우리나라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사법과 검찰 독재입니다. 군사 독재가 아니라 사법 검찰 독재인 겁니다. 브라질식 연성 독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사 독재 같이 지금의 미얀마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의 군사 독재, 너무나도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강경 군사 독재가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성 독재, 브라질식 연성 독재 체제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식 사법 독재, 검찰 독재 체제 플러스 일본식 기득권 연합 독점 국가, 기득권들의 연합 과정 체제, 이런 게 뒤섞인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말 그대로 연성 독재 국가인 겁니다. 연성 독재 국가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독재 체제를 대항하는 방법은요, 검사나 법관들에 대한 탄핵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이런 연성 독재 체제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의회, 국민의 대표가 직접 판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직접 통제하는 겁니다. 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직접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사실 브라질이 검사나 판사의 연성 독재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과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이 거기도 군사 독재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그 군사 독재 체제에서 판사, 검사들이 되게 암살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 나라 사회가 판사, 검사들을 존중해주고 사법부를 존중해주고 법관들을 지켜주려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발달을 해요. 자, 그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가 역할도 어느 정도 하죠. 그러면서 이 판사나 검사들이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들이 민중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편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기득권을 수호해주는, 오히려 기득권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득권을 대표하는 사람들, 기득권의 가장 최전방 전위부대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면서 이른바 사법 독재, 검찰 독재, 연성 독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나 이 경찰 탄압, 경찰이라든지 군사 독재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검사나 판사한테 가서 호소하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검사님, 판사님 이런 거였잖아. 거기서 판검사들이 어느 정도 역할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잖아요. 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검사가 뭐 역할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떠봤습니까? 기자가 역할했다고 얼마나 떠봤습니까? 지금 우리 결국 거꾸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공개했던 검사와 기자의 그 카르텔, 정보 슬쩍 빼주는 그 카르텔이 지금 뭐 검언 유착 정권, 독재 정권을 만들잖아. 그죠?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그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거꾸로 연성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관이나 검사나 언론을 직접 통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탄핵이고요. 법관 인사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 뭐 동의권, 뭐 인사청문회권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무조건 노 하는 거고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법 독재 체제를 깰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얘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1987 영안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요.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그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을 공개한 그 중앙일보 기자, 그 중앙일보 기자한테 그 정보를 빼주는 그 검사, 어떻게 보면 정보 빼주는 검사하고 기자,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검찰 기자단한테 그 흘려주는 그 한동훈이 모습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다를 거 없어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죠? 예. 네. 그때는 그게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는 그 아주 중요한 어떤 동맹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검찰 검언 유착 정권, 독재 정권의 핵심적인 동맹고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연성 독재잖아요. 네. 이걸 깰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가 직접 검사들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고, 직접 법관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언론을 타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언론개혁법 얘기를 하면서 자꾸 공영방송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저는 자꾸 그 언론개혁법 얘기하면서 공영방송 이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는데,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공영방송 그것 좀 바로 잡는다고 뭐 그 언론이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KBS 하나예요. MBC 하나예요. KBS하고 MBC 아무리 그 잘하려고 해봤자 지금 언론사가 몇 갠데, 걔네들이 일제히 다른 얘기하면 KBS, MBC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나중에. 예? 버텨지는 줄 아세요? 안 버텨져. 경제지 20개, 30개 딱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받아쓰기 하는데, MBC, KBS 혼자서 걔들 둘이서 아니라고 해봤자 바뀔 것 같아요? 못 바뀌어. 오히려 걔네들이 따라가. 공영방송법 이거 가지고 그걸 바꾼다고 언론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생각이야. 그거는 지들 좀 잘나서 지들 좀 잘나서 KBS, MBC 들어가서 잘났다 하는 애들, 걔네들 대가리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그거 언론 개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유. 언론 개혁의 핵심은요, 광고예요, 광고. 광고랑 기사랑 못 바꿔먹게 해야 돼. 광고랑 기사랑 바꿔먹으면은 바로 처벌하겠다 라고 해야 돼요. 광고형 기사를 쓰면 사기죄로 처벌한다. 광고랑 기사랑 바꿔먹기를 하면은 배임죄로 처벌한다. 요렇게 해야 돼요. 엉뚱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괜히 그거 반발나거든요. 그거 조금 미뤄도 돼요. 하지만 이거 명백하거든요. 왜 기사 멀쩡히 써놓은 기사 내리고 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처벌받는다.
기사랑 광고랑 바꿔먹기 하면은 그거 처벌.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 그죠? 두 번째, 분명히 기사처럼 써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광고야. 이 국민을 속이는 거죠. 명백한 사기죠. 이 처벌. 뭐 당연하잖아, 그거는. 아무도 반대 못할 걸,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그것부터 해야지. 왜 뚱뚱한 걸. 자, 아유. 네. 잠시 좀 쉴게요.